네, 그러면 지금부터 세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이 저희 세미나의 좀 하이라이트 같은 부분인데요. 세 번째 세션은 이대목동병원 신경과의 김건아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건아 교수님은 뭐 활발한 의료 활동 이외에도 그 양천구 치매안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로봇 인지치료센터와 뇌의학 연구소장을 같이 역임하시면서 이런 디지털 전환된 솔루션에 대한 임상이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소개와 오늘 좀 어떤 주제로 좀 발표해 주실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 목동병원 신경과 교수 김건하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치매랑 인지기능 장애 있는 환자 어르신들을 보고 있고 소개해 주신 대로 이런 디지털 바이오마커나 혹은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도 관심이 많아서 실제 임상에서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또 저희 병원에는 로봇 인지치료센터라는 곳이 있어서 이런 인지치료를 환자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면서 뭐 임상 결과나 이런 걸 만드는데 관심이 많은 의사입니다. 네, 너무 좀 중요한 역할들 해주시고 계시고요. 사실 그 참여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디지털 솔루션들이 굉장히 뭐 산발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뭐 에비던스를 갖췄다든지 임상 어떤 결과를 갖추고 있는 솔루션들은 아마 이렇게 손에 꼽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 자체가 저도 너무 흥미롭고 아마 참여자분들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바로 네 번째 세션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부탁받은 내용은 이제 펀싱큐 컨텐츠의 임상 효용성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이 펀싱큐라는 프로그램을 저도 이제 애자이 통해서 그리고 관련돼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바우처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이런 임상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 자체는 아마 제 강의 끝나고 뒤에 대표님께서 아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저는 제가 이제 이 임상 연구한 결과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마 다 아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관련돼서 뭐 인지기능장애 정의를 병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랑 그다음에 이런 어떻게 보면 인지중재 치료라고 하는 치료를 실제 병원에서도 일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의사인 제가 왜 이런 뭐 인지치료나 인지중재 치료 관련돼서 관심이 있는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이 결과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정상 노화에 의해서도 기억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어떤 치매라는 질환은 그런 정상 노화보다 조금 더 일찍 혹은 또 빨리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거고요. 이제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상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기능 장애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면 치매, 그리고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이런 인지기능 장애는 있지만 일상생활은 정상이신 분들을 저희가 이제 경도인지장애라고 얘기를 하고 치매 고위험군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상은 당연히 인지기능도 정상이고 일상생활도 정상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치매의 원인은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이런 뭐 특히 제일 흔한 원인이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혈관 치매도 좀 흔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많이 관심 있으셔서 들어보셔서 다 아실 것 같은데 기존에 이런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라고 하는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좀 늦추어줘서 뇌에 아세틸콜린이 좀 남아있게 하는 그런 약물 또는 이제 NMDA라고 뇌를 좀 흥분시키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인데 그 수용체를 기량함으로써, 그러니까 좀 반대되는 작용을 함으로써 너무 막 흥분되어 있는 뇌세포들을 좀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들을 쓰고 있고 이런 약들은 사실 약을 쓴다고 해서 기억력이 막 좋아지게 한다라기보다 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좀 이렇게 하는 것에 비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좀 늦추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약물이라서 또 조기에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덜 나빠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 사실 치매 환자들에게 이런 약들을 저희가 이제 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한국 애자이에서 이제 개발한 이런 레켐비라고 해서 아밀로이드라는 이제
그 알츠하이머병의 물질을 빼내주는 이런 약들이 나왔고 지금 임상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어서 치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조절 가능한, 특히 알츠하이머병 치매는 조절 가능한, 약물로서 조절 가능한 병이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치매 환자가 뭐 이제 이런 그 아밀로이드를 없애주는 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의 인지기능 장애 있는 단계에만 해당이 되고 사실은 더 그 진행이 되신 분들께는 쓸 수가 없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뭐 알츠하이머병 외에 다른 치매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현재 약물 치료도 있지만 이런 비약물적인 치료로 특히 또 정상이신 분들의 어떤 예방 목적으로 이런 인지중재 치료라는 치료를 이제 같이 병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사들도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을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기관에 와서만 어떤 이런 인지중재 치료를 받았다면 최근에는 이제 소개드릴 이런 펀싱큐와 같은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 혹은 뭐 모바일, 핸드폰 같은 곳에서도 이런 인지훈련, 인지중재 치료라고 하는 치료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환자들에게 같이 제공하는 것에 의사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인지중재 치료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게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인지중재 치료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또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인지중재 치료는 크게 이렇게 인지훈련, 인지재활, 인지자극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지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대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특정한 훈련들을 기억력, 집중력, 언어 능력 이런 능력들을 타겟해서 저희가 훈련을 해주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인지재활은 이제 이런 일상생활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해서 일상생활을 아까 제가 치매는 인지기능 장애도 있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상생활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하는 개념이고요. 인지자극은 사실 어떤 뭐 특정한 뇌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 아마 많이 뭐 복지관들에서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음악이나 운동, 해상요법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냥 뇌를 자극하는 여러 활동들을 사실은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예를 들어보면 아까처럼 인지훈련이란 뇌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좌측 뇌를 이제 표현한 건데 여기가 뭐 실제로 빨강, 파랑, 노랑, 초록이 있진 않지만 저희가 뭐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이라고 하는 뇌를 나누게 되고 그 뇌에서 각각 담당하게 되는 이런 인지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집중력이라던가 기억력이라던가 뭐 두정엽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나 방향, 도구 사용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딱 특정한 인지 기능을 좀 훈련을 해서 훈련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인지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떤 대상자의 범위가 정상인들도 사실 뇌를 미리미리 훈련하는 개념으로도 쓸 수 있고 경도인지 장애에서도 이런 인지 기능이 떨어진 부분을 조금 더 훈련해주는 개념도 될 수 있고 치매 환자에게서도 사실 이런 뇌 기능을 좀 그 훈련해주는 그런 개념들도 다 포함돼서 대상자는 다 모든 스펙트럼에서 해당할 수 있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조금 오후 시간이라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퀴즈를 냈는데 이런 게 바로 사실 인지 훈련입니다. 저희가 아마 복지관에서도 아마 일부 좀 하고 계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음 중 왼손은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번씩 보면서 막 이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그때 아마 내 뇌가 막 쓰이고 있는 거를 느끼실 것 같은데 이제 5번이 이제 바로 왼손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거에 시공간 능력을 저희가 훈련하는 과제로 어르신들에게 실제로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동전 이제 9개로 430원을 만들려면 이게 다 이제 옛날 동전으로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몇 개를 딱 써야 되고 돈을 430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각각에 대해서 무조건 다 뭐 100원짜리 4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저희가 문제를 내는 게 계산이나 이런 전두엽 기능들을 훈련시키는 좀 타겟된 그런 인지 훈련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인지 재활은 말 그대로 재활이라는 것 자체가 다시 리해빌리테이션이니까 약간의 장애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기능이랑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타겟해서 연습을 하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이런 요새는 VR 같은 거를 이용해서 요리하는 방법들을 조금 훈련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요새 어르신들 키오스크 쓰는 거 잘 못하셔가지고 이런 키오스크를 대상으로 뭐
주문하는 방법들 혹은 뭐 어떻게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거 혹은 뭐 더 쉽게는 사실 저희가 약 먹으려면 약 같은 거 챙기는 것도 일상생활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까먹으시니까 메모하거나 스케줄표를 만들거나 알람을 해서 약을 잘 먹게 챙겨주는 그런 기능들을 좀 도와주는 훈련들 그리고 뭐 집에서 흔히 쓰는 가전제품들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잘 못 쓰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 드리는. 그래서 정말 조금 아까 앞에 인지 훈련과 달리 일상생활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좀 훈련시키고 기능이 좋아지게 해주는 것들이 좀 더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도 인지장애 환자들 그리고 이제 치매 초기의 환자분들이 이런 일상생활을 좀 유지할 때 도움이 되는 훈련들을 하는 게 바로 인지 재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지 자극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쉽게는 뇌를 자극하는 그냥 모든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뭐 미술, 그림 그리는 것도 좋고 뭐 음악 악기 하시는 것도 좋고 뭐 애완동물이라던가 뭐 운동하는 것도 좋고 뭐 해상치료 같은 이런 다양한 뇌를 무조건 자극할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을 얘기를 하고요. 사실 뭐 정상인들 미술치료, 음악치료 다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활동에 해당돼서 치료 목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이런 인지 자극은 현재 기관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초기보다는 좀 중증의 환자들, 아까 인지 훈련을 따라가기가 조금 더 어려운 환자들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인지 중재 치료를 처음 접하면서 뭐 복지관에서도 하고 사실 이제 저 치매 안심센터를 하고 있는데 치매 안심센터에서도 이런 프로그램 저희 엄청 많이 하거든요. 이게 과연 제가 처음 딱 이렇게 접했을 때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거라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이제 연구가 있나?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비약물적인 치료, 인지 중재 치료라고 하는 것이 실제 여러 연구들에서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거나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었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유명한 연구 중에 하나가 2015년도 벌써 10년 전인데요. 핀란드에서 이 치매 위험이 높은 고령자 60에서 77세 되는 노인 한 1260명 정도를 대상으로 뭐 인지 아까 커그니티브 트레이닝이 인지 훈련인데 인지 훈련뿐만 아니라 뭐 운동도 시키고 좋은 식사도 하시게 막 이런 것들을 한 2년 동안 해본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했더니 하지 않은 사람이랑 안 한 사람이랑 요 이제 빨간색이 훈련을 다 받으신 분이고 파란색이 훈련을 받지 않으신 분들인데 훈련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기능이 더 좋아지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연구에서 저는 좀 재밌었던 부분이 이제 저희가 아까 앞에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병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병이 좀 잘 생기게 하는 위험 유전자가 있거든요. 저희가 아포이 유전자라고 하고 그 유전자에서 이 4번 타입이 있으면 하나 있으면 5배에서 7배 그리고 2개 있으면 10에서 15배 정도 이 좀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한다던가 혹은 알츠하이머 병을 잘 생기게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세부 연구로 이제 뒤에 좀 발표된 연구였는데 이 건강한 생활 습관 조절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서브그룹으로 이렇게 약간 그 유전자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들이랑 이런 걸 다 비교를 해봤더니 이 유전자가 있어도 없는 사람이랑 동일하게 이런 훈련을 하면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제 보여진 거라서 저는 이 위험 인자가 있어도 이런 훈련을 하는 게 없는 사람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구나 그 효과는. 그래서 조금 희망을 가지고 더 훈련을 열심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 인지 훈련에 대한 관심 그리고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막 뇌를 훈련시키는데 뇌가 실제로 변하냐? 실제로 변한다는 연구가 많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영어로 좀 써놓긴 했지만 이 뉴로널 플라스티시티라는 게 결국 뇌가 변할 수 있다. 뇌의 가소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뇌는 신경세포는 세포와 세포에 이제 이런 연결고리, 전기 신호를 주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런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했던 것들이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하려면 이런 돌기들이라고 하는 걸 조금 어려운 용어로 시냅스라는 용어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훈련을 했더니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신경세포랑 세포 간에 연결고리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게 뭐
일부 이제 영상 연구들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실제로 훈련을 하면, 그리고 이게 나이가 들어서 훈련을 해도 이런 신경세포와 세포의 연결고리가 튼튼해지는구나 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 이런 인지 중재 치료를 하는 것이 환자에게도, 그리고 또 정상인에게도, 노인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다양한 어떤 인지 훈련 프로그램의 효용성 평가를 또 많이 해보기도 했고, 또 관심이 있어서 실제로 남들이 이렇게 하는 연구로 뭐 뇌가 좋아진 애를 보고 싶지 않아서 실제 이 프로그램이 이제 저한테 뭐 이렇게 의뢰가 오거나 혹은 하면 제가 직접 이게 정말 뇌가 변하는지를 보고 싶은 게 제 의사로서 혹은 또 연구자로서의 관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자에서 이런 좀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저한테 소개를 해주셔서 그럼 이게 진짜 기억력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정말 뇌가 변하는지를 한번 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사실 저희가 이제 정상 인지 기능을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조금 더 예방 쪽에 혹은 쓰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이제 정상 인지 기능을 가지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런 펀싱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인지 훈련을 받은 사람이랑 이런 받지 않은 사람이랑 뇌 기능이랑 인지 기능에 실제 차이가 있는지를 저희가 보고자 했던 거고, 이제 그 뇌 기능에 대해서는 뇌파로, 그리고 인지 기능에 대해서는 컴퓨터 인지 기능 검사라고 이제 캔탭이라는 검사가 있어서 그 검사로 저희가 이 훈련을 받으신 분, 받지 않으신 분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상 연구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병원의 윤리 승인도 받고, 또 이제 오시는 분들께 이런 연구가 있다고 진행을 하고, 또 그 기준에 맞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이제 저는 사실 누가 어느 군에 배정됐는지 전혀 모르고요. 제가 막 이렇게 좋은 분은 여기 넣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작위 배정이라는 게 이제 컴퓨터로 저희가 그냥 돌려서 한 군은 훈련을 받으신 분, 한 군은 훈련을 받지 않으신 분으로 했어요. 근데 그럼 훈련 받지 않으신 분들은 좀 손해볼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거 훈련 끝나고 10주간의 훈련이 끝나면 그 뒤에 이어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해드리는 걸로 해서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IRB 승인도 받고 저희 연구 등록 절차는 그대로 다 하였고, 글씨가 조금 깨지긴 했는데 저희가 정상인은 일단 60세 이상에서 KMMS라고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건데, 거기서 이제 나이 대비 학력 대비 고려해서 정상이신 분들을 했고, 또 신경심리검사 자세한 검사들을 해서 이제 언어적 기억력이 특히 저희가 경도인지장애 감별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정상으로 되시는 분들을 모집을 했고, 신체적으로 조금 뭐가 훈련하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40분을 저희가 모집을 했고요. 훈련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10주 동안 훈련을 하고, 전후로 아까 말씀드린 뇌파 검사랑 그 다음에 캔탭이라고 하는 컴퓨터 인지 기능 검사를 해서 이게 정말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표가 조금 작아서 죄송한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아까 훈련을 받는 사람 20명, 그리고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 20명을 모집했을 때 상황을 보니 다행히 성별이라던가 나이라던가 교육 수준이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보시면 나이는 다 70대 한 중반, 훈련 받으신 분이 평균 74.6세 그리고 75.9세로 두 군데 차이 없었고, 학력은 대부분 좀 고졸 학력 정도의 11년도, 12년도가 되신 분들이었고, KMMS의 점수는 이제 저희가 정상인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30점 만점에 거의 다 28점대로 이제 이런 정상인 분들을 모았고, 갖고 계시는 어떤 심혈관계 위험 요인도 두 분 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훈련 10주 동안 진행을 했고, 10주 동안 한 분씩 이렇게 연구하다가 참여가 좀 어렵다고 안 하겠다 하셔가지고 각 군에서 한 분씩 빠지셔가지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한 거는 각각 19명씩 마지막에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연구에 이제 뭐 주요 목표로 실제 뇌가 변하는지, 그래서 뇌의 기능이 변하는지를 보려고 뇌파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뇌파는 종류가 되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뇌에서 아까 뇌가 신경세포랑 세포에 이제가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
거기서 그런 전기 신호들이 나오는 걸 측정하는 게 바로 뇌파거든요. 이 뇌파가 아주 느린 파서부터 뭐 1에서 4헤르츠라고 이제 이게 파형을 얘기하는데, 느린 파가 이제 델타, 세타에 해당하는 거고, 주로는 막 이렇게 졸릴 때 이제 많이 나쁜 쪽에서는 막 나올 수 있고, 또 좋은 쪽에 긍정면에서는 좀 마음이 편안하거나 약간 크리에이티브한 걸 할 때 이런 델타, 세타파가 좀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알파는 저희가 좀 이렇게 깨어 있을 때 많이 나오는 거고, 알파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라서 알파랑 베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파가 좀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타는 조금 이렇게 집중할 때 저희가 어떤 액티비티를 할 때 좀 올라가는 뇌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뇌파들을 다 아까 이제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서 훈련을 하기 전과 후에 아까 그 훈련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이 조금 복잡한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그 전후로 저희가 이 오른쪽 표가 이제 결국 결과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훈련을 받고 나은 후와 전에 뇌파가 좀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면 여기서 제가 다 빨강색으로 표시를 했고, 뇌파가 뭔가 좀 줄어드는 형태로 보이면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왼쪽이 있는 것이 이제 대조군, 훈련을 받지 않은 곳의 10주간의 차이고, 보시면 얼핏 보면 여기 왼쪽에 있는 대조군들은 다 뇌파가 조금 줄어드는 파란색형이 좀 더 많은 게 느껴지실 거고, 전후로 빨강색이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가 저희가 이게 이제 뇌와 뇌의 막 연결 사이의 고리를 본 거거든요. 훈련을 실제로 받은 사람들인데 보면 이렇게 딱 그냥 보셔도 빨간색이 조금 더 많고, 그 두 개 뺀 거예요. 두 그룹의 차이를 뺀 게 제일 오른쪽의 결과입니다. 보시면 베타1, 베타2, 아까 제가 조금 빠른 뇌파고 어떤 액티비티를 하거나 할 때 좀 올라가는데, 그런 영역들의 그 부분 베타 그 파가 훈련을 받은 사람에서 좀 더 많이 증가하게 되고, 그 부분이 저희가 약간 특히 이제 전두엽이라고 해서 어떤 판단하고 계획하고 이런 영역들의 이 뇌파가 훈련을 받은 사람에서 더 많이 증가하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조금 이제 느린 파에 해당하는 세타랑 델타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제 왼쪽이 훈련을 받지 않은 대조군인데, 대조군 같은 경우는 조금 파란색들이 좀 많고 빨강색으로 조금 그 가운데 훈련을 받은 군들은 좀 늘어나서, 이런 세타와 델타파 같은 경우도 아까 좀 안정 상태라던가 아니면 좀 창의적인 활동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수 있는데, 유의하게 이런 훈련을 받은 그룹들이 더 이런 좋은 쪽으로 뇌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딱 10주 만이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런 집중력이나 작업 기억 관련된 이런 네트워크에 좀 효과가 있었다, 이 훈련이. 그리고 그런 좀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신경학적 변화가 이 뇌파 검사에서 저희가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서는 확실히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 뇌는 변하지만 또 기억력의 변화가 없으면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는 인지 기능이 정말 변화가 있는지를 보고자 저희가 인지 기능에 대한 검사를 했는데요. 이제 이것도 이렇게 시각적 기억력을 보는 검사로 저희가 사실 세 가지 검사를 다 진행을 한 거고요. 파란색은 저희가 훈련을 받은 군이고, 회색은 아까 훈련을 받지 않은 군입니다. 그리고 10주 사이에 뺀 결과거든요. 점수 차이가 있고 그게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제 위로 올라가게 표시를 하게 해놨고, 조금 더 점수가 떨어지면 10주 전후로 점수가 떨어지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뭐 보시는 것처럼 이 기억력 관련된 모든 과제들에서 지금 훈련을 받은 요 파란색 군이 10주 차, 10주 전후를 비교를 했을 때 다 좀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얘는 뭐 이렇게 짝짓기 기억을 보는 거고, 얘는 작업 기억 이런 걸 보는 건데, 그런 전체적인 기억력 부분에도 개선 효과가 있었고, 집중력이랑 저희가 전두엽 집행 기능들은 사실 이렇게 아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없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보시면 경향성이 약간 훈련을 받은 군이 위쪽으로 가는, 파란색 그룹이 가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런 인지 기능 면에 있어서도 집중력이나 전두엽 집행 기능
또 이제 조금 더 만약에 뭐 시간을 오래 했다던가 좀 더 했으면 올라갔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기억력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더 조금 개선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거 쓰면서 뭐 이렇게 불편한 감을 호소하시지는 않는지 훈련본에서 뭐 눈이 너무 아프다 필요하다 막 이러실까봐 저희가 이제 관련된 부작용 설문지를 하는데 뭐 당연히 그런 거 표현하시는 분은 없었었고요. 평균 끝나고 만족도도 100점 만점에 한 86점 정도로 굉장히 점수 이렇게 만족도가 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펀싱큐라는 프로그램을 한 10주 정도 저희가 했을 때 뇌파에서도 조금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서 뇌의 창의력이나 어떤 정두엽 집행기능 관련된 뇌파들이 좀 향상이 되고 기억력 과제들이 주로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상 어르신, 특히 고령이신 어르신들께 이런 평가들을 훈련을 시키고 하면 정말 뇌는 또 변하는구나.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조금 더 길게 또 좀 더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좀 지속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 펀싱큐 콘텐츠 임상 결과가 뭐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의 그 방향성도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 중에서 교수님 어디서 뵌 적 있나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 이제 뭐 EBS 명의나 뭐 이런 방송에도 가끔 이제 나오셔서 활약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 질문들이 좀 몇 개 올라왔는데 제가 편하게 좀 해서 선정해서 좀 질문을 교수님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디지털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하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아마 또 병원에서는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도 환자분들이 좀 잘 따라 하시겠지만 이런 돌봄 현장에서는 또 더 그 제한이나 어려움이 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꾸준히 사용하시게 하는 혹시 노하우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시면.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들여도 사실 안 하시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잘 하게 하느냐가 사실 제가 항상 이 디지털 훈련이나 인지중재 치료를 할 때 고민인데 이 펀싱큐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조금 처음에 하실 때 좀 난이도를 이렇게 맞춰서 저희가 하시면 조금씩 이렇게 맞게 올라가게 하고 또 하루에 할 수 있는 분야, 약간 성취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끝내면 되게 이렇게 좀 만족감을 느끼게 하루에 요로 할 분량들을 좀 이렇게 정해 드렸었어요. 그래서 약간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좀 할만하네 하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 같고요. 그리고 내가 이걸 끝났으니 뭔가 좀 잘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리워드가 드는 게 중요하고 아까 말씀처럼 습관 형성을 할 때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의 피드백, 그러니까 제가 잘한다, 잘하고 계세요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또래끼리의 또 약간 이렇게 서로 공유하시고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처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 이렇게 합니다라고 알려드리는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도 당연히 원하시면 해드렸지만 일부러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2주에 한 번씩 원하시는 분들은 그룹으로 오셔서도 좀 하실 수 있게 그룹을 만들어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시면 이렇게 집에서 하시고 한 번씩은 오셔가지고 내가 뭐 안 되는 거 혹은 좀 잘못했던 걸 다른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보니까 나 이렇게 안 해봤었는데 저렇게 하는 분들도 있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어르신은 막 뭐 몇 세션 했고 이거 해보니까 재밌었어 뭐 이런 경쟁, 네, 경쟁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초반에 조금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류가 되는 것들이 만들어지면 되게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를 잘 드리는 게 이 훈련 프로그램을 끝까지 재밌게 하시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그 동기부여나 성취감 이런 것들이 뭐 저희도 그렇지만 어르신들도 되게 강하게 되게 중요하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들으면서 제가 그냥 제 이제 궁금증인데 뭐 의료진들이나 그런 복지 분야 종사자분들이 이렇게 권고도 드리겠지만 집에 가시면 뭐 배우자나 가족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그렇게 좀 도움을 받아서 같이 하시는
경우도 괜찮으실까요?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실제로 쓰신 어르신들 중에 한 분이 손자랑 같이 이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족 간에 같이 대화도 되고 또 이렇게 내가 뭐 손자랑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데 뭐 이런 걸 해보게 되니까 더 좀 친해지기도 하고 네, 또 네, 그리고 가족들이 이렇게 대신 가족이 이렇게 너무 지적하시고 무시하듯이 네, 이거밖에 못해 이거 하라 그랬잖아 이러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뭐 다 못하던 혹은 조금만 하시던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거든요.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한 거에 대한 충분한 칭찬? 사실 어르신들이 칭찬 어디 가서 맞아요, 받으시겠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칭찬, 가족의 인정? 그런 모두가 다 인정 욕구가 있잖아요. 그걸 해주시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되게 신나서 하십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집에서 누가 봐주고 도와주고 해서라도 저는 하신다 그러면 대찬성입니다. 네, 네, 네.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네. 아무래도 이번 그 임상 발표 주신 거는 일반 인지 분들을 좀 이렇게 추려서 진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복지관이나 이렇게 돌봄 현장에도 대부분은 인지 기능이 정상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간혹은 뭐 좀 주관적 인지 장애라든지 일부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신 분들, 혹은 조금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뭐 다른 돌봄 현장에 좀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결과가 어떤 환자가 사용하시는 부분하고 일반 인지분이 사용하시는데 좀 차이가 좀 클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어, 연구 결과가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건 정말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뭐 정상인 어르신들도 어떤 인지 기능의 수준은 엄청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학력에 따라 내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또 인지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그 차이가 많기 때문에 같은 프로그램을 조금 인지 기능 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 한다면 조금 뭐 난이도라던가 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은 좀 해야 될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펀싱큐 프로그램이 아마 뒤에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되게 직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글이 거의 없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쉽게 재밌게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 한다 그러면 조금 아마 선생님들, 아마 그런 뭐 퍼실리테이터라고 해야 될지 그런 좀 도움을 주시는 분이 옆에 계셔서 하신다면 사실 프로그램이 뭐 딱 뭐 환자용, 뭐 정상인용 이렇게 나눠지진 않을 겁니다. 인지훈련 자체는 뇌를 자극시키는 내용은 비슷할 건데 그거의 난이도라던가 만약에 그룹을 뭐 저희는 사실 이제 정상 어르신이니까 뭐 8명, 6명 이렇게 조금 더 많은 그룹을 했다면 인지기능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소그룹으로 조금 더 개별적으로 쉬운 버전으로 개별적으로 해야 그래야 동기부여가 되죠. 내가 아까처럼 계속 틀리거나 이러면. 모르는 거를 계속 네. 하고 있으면 재미가 없을 거니까 그런 약간의 난이도 조정이 필요할 거고 그럼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그럼 10주 저희 단 10주밖에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10주에서 이 결과가 똑같이 나올 거냐? 그렇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두 번째 질문 하나가 좀 저는 흥미로운데, 아무튼 이렇게 돌봄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게 뭐 효과가 있는 거야? 아니면 뭐 증명된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임상 결과를 말씀 주셨으니 이거를 어르신들께 좀 자신 있게 한번 써보면서 해도 될지 뭐 이런 질문들을 좀 주신 것 같거든요. 네, 어떠실까요? 사실 이제 저희가 요 연구 결과는 지금 논문으로 이제 작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뭐 저는 제가 실제로 보통은 경험한 것들, 결과가 나온 것들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는 뭐 제가 조작을 한 것도 아니고 뇌가 변하는 것 네. 그대로 보여준 거라서 정상 어르신들께는 저는 자신 있게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어렵게 모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네네. 네. 제가 알기로 이제 임상을 그 병원에서도 이렇게 오프라인 교육도 일부 하시고 또 집에서도 이렇게 뭐 좀 30분씩 쓰게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복지관 같은 곳들은 보통 오셔서 이렇게 클래스 형태로 하는 경우들이 좀 많고
또 되게 다수가 될 수 있으니까 모든 분들이 집에서 하시는 걸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좀 힘들 수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클래스 형태로 진행만 해도, 그러니까 뭐 즉 이렇게 꾸준히 안 하고 이제 간헐적으로 주별로 해도 효과가 좀 있을지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인지중재 치료의 효과는 저희가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3개월 이상 주 5일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더 당연히 효과가 좋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해서 같은 효과가 날 거냐? 당연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보단 당연히 뭘 와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일주일에 한 번 해서 10주간 아까 보여드렸던 매일 하신 분들과 같을 거냐? 그거는 그렇진 않을 거라서 복지관에서 클래스 운영을 저도 하고 하시고 집에서 뭐 똑같은 펀싱큐 프로그램은 아니더라도 그런 인지를 자극할 수 있는 뭐 저는 저희 기관에서는 뭐 이렇게 숙제, 저희 병원에서는 숙제도 좀 내드리기도 하고 하거든요. 꼭 같은 형태는 아니고 뭐 페이퍼 앤 펜슬이어도 좋으니까 그런 좀 비슷한 숙제를 좀 드리면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와서 내가 이렇게 검사 받고 집에서도 관리를 해준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기관은 반드시 오시지만 집에서 조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병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갑자기 드는 질문인데 네. 사실은 그 어르신들은 더 하실 것 같고 이런 약물 치료나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존에 치료받던 방법들에 되게 익숙하실 것 같은데 이런 디지털 치료와 약물 치료를 어떻게 사용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 뭐 병행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단독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약을 쓰는 단계는 분명합니다. 정상인에게선 약을 쓰지 않죠. 그리고 치매 환자인 경우에 이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라던가 NMD 수용 기량체, 메만틴과 같은 약을 이제 쓰게 되는 거고요. 일부 이제 경도인지 장애라고 치매 고위험군에게 아까 그것도 원인이 알츠하이머 병인 경우 이제 레켐비라는 주사약이 나왔기 때문에 약을 쓰는 대상자들은 굉장히 저는 어떻게 보면 제한되어 있고 정해진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더 많은 인지 기능을 걱정하시는 정상인 분들도 있고 뭐 약을 쓰는 거랑 상관없이 사실 이분들이 뭐 이런 인지 훈련을 같이 유지를 하신다면 저는 병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경도인지 장애 환자분들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츠하이머 병인 경우에는 저희가 아밀로이드를 빼내주는 약을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약물적인 치료로 입증되어 있는 약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온 가이드라인으로는 어쨌든 그래도 근거가 있는 게 이런 인지중재 치료, 인지훈련과 같은 부분이라서 더욱 적극적인 인지중재 치료를 그분들께는 좀 권유를 드릴 것 같고 뭐 아까 저 약물 대상자도 같이 하시면 분명한 시너지 효과는 있을 거라서 조금 대상군이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그 기존의 치료 방식에 좀 부족한 부분이나 뭐 좀 더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세 번째 세션을 이제 마무리하겠고요. 다시 한번 발표와 다양한 질문에 답변 주신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김건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